안녕 얘들아. 오늘은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한 3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에서 23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자, 중앙집권체제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죠. 첫 번째로 왕권이 강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제도가 정비돼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법이 반포돼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 종교, 고등 종교죠. 불교가 공인돼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특징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왕권 강화입니다. 삼국 초기는 여러 부, 뭐 5개, 뭐 6개 부가 있었고, 이 소국이 연맹되어 있는 체제였어요. 그래서 연맹왕국이라 부르죠. 그래서 왕이 부와 소국의 우두머리와 공동으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혼자 하지 못했어요. 왕권이 그만큼 약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정복전쟁 때문입니다. 이 정복전쟁을 주도한 왕이 점점 힘이 세지죠. 자, 그러면서 각 부와 소국의 독자성이 점점 약화됩니다. 같이, 부, 소국과 같이 통치한 형태였는데, 이제 그 지배층들이 중앙 귀족으로 흡수가 돼요. 왕 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왕위는 이제 혈연으로 갑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선출했죠. 뽑았죠. 여러분 회장 선거하듯이 왕을 뽑았는데, 이제는 이 혈통에 따라서 아버지나 형제 간에 세습을 하게 됩니다. 자, 고구려는 세습하기 시작한 게 태조라는 왕 때부터인데, 이 태조라는 이름은 나라 세운 사람한테 붙여주죠. 근데 사실 우리 고구려 나라 세운 사람은 주몽이라고 알고 있어요. 태조왕이 아닌데 왜 태조왕은 태조라는 나라 세운 사람한테 붙어준 이름이 붙였냐? 바로 이 고구려를 새로 태어나게 한 겁니다. 왕이 세습을 함으로써. 자, 백제는 고이왕 때 세습이 이루어지고요. 신라는 내무왕 때, 그 전까지는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이 올랐죠. 이제 오직 김씨만 왕위 세습을 하게 됩니다. 자, 고구려의 오부연맹 성격의 변화를 알아볼게요. 자, 오부가 우리 이전에 알고 있었던 거는 계루부, 소노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이런 부족 대표였어요. 그 토착 세력과 부여 계통의 그런 부족들이었죠. 근데 이제 중앙 집권이 강화되면서 행정적인 성격이 강화됩니다. 방위를 뜻하는 오부로 바뀌어요. 동서, 남북, 중의 오부로 바뀌면서 왕권이 더 강화됩니다. 이 부족의 힘은 점점 약화되는 모습이 보이죠? 두 번째로 통치체제가 확립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분제가 정비가 되는데, 이 신분제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부와 소국의 지배층이 중앙 귀족으로 이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배층들이 원래 다스리던 영역의 크기라던가 군사력에 따라서 이 순위가 매겨져요. 서열화가 됩니다. 대표적인 신분제도가 이 고구려 백제 다 있었지만 신라의 골품제라고 있었어요. 뼈 골자에 등급품자죠. 뼈에 등급이 있다 뜻인데, 자, 어떻게 돼 있었냐? 제일 상위에는 성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이렇게 있었고 1, 2, 3두품도 원래는 있었어요. 근데 사라집니다. 자, 이 골품제 하에서는 관직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어요. 진골은 1등급까지 다 올라갑니다. 근데 그 아래에 있던 6두품은 아찬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리고 뭐 5두품은 대나마 10등급까지밖에, 4두품은 더 아래겠죠. 이렇게 이 관직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음과 동시에 일상생활까지 제한했어요. 이 진골의 경우 보세요. 담장 높이가 무제한입니다. 막 뻗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6두품은 담장 높이도 제한돼 있었어요. 이 6두품 입장에서 기분이 나빴겠죠. 이 진골하고 별 차이 없는데 자기는 담장 높이도 2.4m밖에 안 됩니다. 여기 4두품의 경우는 뭐 좀 키 큰 사람은 다음으로 이제 집안이 보이겠네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집 넓이, 뭐 술의 크기 이런 것까지 다 골품제 하에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귀족들 중에 이 상위 귀족들,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귀족회의가 각 나라에 있었는데, 고구려의 경우 여러 제자, 우두머리 가자, 여러 명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하는 제가회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백제의 경우 정치 일을 하는, 정치 다스릴 정자에 일사자, 정치 일을 하는 바위란 뜻이죠. 정사암이 있었습니다. 이 정사암은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요 바위인데 여기에서 정치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백제는 이 귀족들이 정사암에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정사암회의라는 이름이 있었고, 신라의 경우 화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요 화백회의의 특징은 만장일치였죠. 자, 이런 귀족회의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을 했고요. 이 관리의 등급이 정해져 있는 관등제가 있었습니다. 자, 고구려의 경우 최고 등급이 대대로라고 불렸어요. 자, 대대로 이하에
10개 넘게 등급이 정해져 있었고, 백제의 경우는 좌평이 최고 등급이었고 16개 등급이 있었습니다. 신라의 경우는 이벌찬이 최고 등급, 그리고 17등급이 정해져 있었는데, 요거 숫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행정체제가 있었는데, 이 행정체제는 이제 여러 행정구역들이 있죠. 지금으로 치면은 뭐 동, 뭐 이런 거 다 행정구역입니다. 여기도 만들어져 있었어요. 지방에 관리 파견하는데 행정과 군사를 같이 담당합니다. 지금은 분화돼 있죠. 근데 예전에는 행정을 맡는 사람이 군사적인 업무까지 같이 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율령 반포 보겠습니다. 자, 율령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원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법을 뜻하는 율이랑 행정법을 뜻하는 령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형법이란 이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 뭐 범죄 행위 이런 거에 대한 처벌 규정이죠. 그리고 행정법은 여러 가지 뭐 관등 체계, 뭐 행정 조직, 신분, 조세 제도 등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자, 이걸 합쳐서 율령이라 부르는데, 이게 있어야만 나라가 잘 운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소수리망 때 율령이 반포가 됩니다. 이 소수리망은 광개토대왕 직전에 있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소수리망이 이렇게 잘 체제를 정비해 두었기 때문에 이 광개토대왕이 땅을 넓혀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광개토대왕 뒤에는 소수리망이라는 이렇게 체제를 잘 정비해 준 왕이 있었습니다. 자, 백제는 아까 세습을 했었던 고이왕 때 율령도 같이 반포가 되고요. 신라는 이름이 법이 들어가는 왕이에요. 율령 반포를 한 왕이 이름에 법이 들어가는 법흥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교 수용 보겠습니다. 자, 불교 수용의 필요성을 살펴볼게요. 자, 우리 불교 수용 되기 이전에는 종교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나무를 믿기도 하고, 뭐 곰을 믿기도 하고, 호랑이를 믿기도 하고, 뭐 대표적으로 하늘을 많이 믿었죠. 이런 모든 그 종교들을 통일시킬 필요성을 느꼈어요. 백성들의 정신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자, 그리고 불교에는 윤회사상이란 거 있죠.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되게 높은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못했어.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현생에서는 뭐 좋은 신분으로,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거죠. 자, 국왕은 어떤 존재일까요? 전생에 훌륭한 일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국왕의 권위를 뒷받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체계적인 사상이 바로 불교였어요. 그래서 이 불교는 인도에서 만들어졌지만 중국에 전파돼서 이 삼국의 왕실을 중심으로 수용을 합니다. 국왕의 권위를 뒷받침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었겠죠. 자, 고구려의 경우는 소수리망 때 불교를 수용하는데, 아까 율령 반포한 왕이기도 하죠. 백제는 침류왕 때입니다. 자, 이 고구려나 백제는, 이 고구려는 중국에서 전진으로부터 수용을 하고, 백제는 이 남조였던 동진으로부터 수용을 해요. 신라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신라는 워낙 이 동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직접 들여온 게 아니라 고구려를 통해서 이 공인이 되는데, 법흥왕 때 공인이 되죠. 이 공인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죠. 이런 이차돈이란 인물의 순교가 있은 다음에야 이 불교가 공인될 만큼 토착 세력이 워낙 강하던 곳이 바로 신라였어요. 고구려나 신라의 경우는 율령 반포랑 불교 수용이 같은 임금이죠. 백제만 다릅니다. 체크해 주세요. 수업 마치겠습니다.